네, 정비서 2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에서 저희가 망상의 개념과 그 종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제 이보다 좀 더 넓은 개념인 망상적 사고에 대해서도 짚고 넘어가는 게 좋겠습니다. 이 망상적 사고란 문자 그대로 망상의 특징을 가진 생각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망상이 보다 그 주제가 구체화되어 있고 확신의 정도가 대단히 공고하다. 그러니까 믿음을 확실하게 믿고 있다. 크리스탈라이즈되어 있다는 표현 쓰기도 하죠. 네네, 결정화되어 있다. 우리말로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반면에 이 망상적 사고는 망상에 비해서 그 확신의 정도가 좀 더 덜하고 보다 모호하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그렇다와 그럴 수도 있다. 그럴 가능성이 꽤 있다. 뭐 이 정도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쉽게 말하면 망상 전 단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좀 더 이해가 잘 되실 것 같아요. 네. 네. 그 생각을 얼마나 믿고 집착하는지 그 정도의 차이뿐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일상생활과 행동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장기적인 예후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감별을 해야 되죠. 망상적 사고는 내용에 따라서 크게 과대사고, 피해사고, 관계사고 이런 식으로 나눌 수 있어요. 네, 그런 거 뭐 한번 예를 들어보면 지용이 형이 뭐 방송 여기저기 나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내가 하는 일마다 다 잘 되고 뭐 얼굴도 동안이고 청취자분들도 나만 좋아한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근데 그건 좀 사실이라서 과대 사고의 예로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다시 해볼게요. 그냥 뭐 피해 망상하고 피해 사고를 비교해서 설명드리면 될 것 같은데 어떤 친구가 나를 싫어해서 날 감시하고 뭐 해치려고 한다. 그걸 믿고 그것 때문에 집 밖에도 못 나가고 불안해서 밥도 못 먹고 그 정도가 되면 피해 망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뭐 왠지 내가 무슨 일만 하면 별다른 건 없는데 그 친구가 나한테 좀 시비 거는 것 같고 뭐 카톡도 뭐 이상하게 나한테 보내고 뭐 나 괴롭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 뭐 이 정도라면은 피해 사고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행동이 좀 다른 거죠. 아예 뭐 밖에도 못 나가고 정말 무서워하고 방 안에만 있는 거랑 활동은 하긴 하는데 뭐 말만 할 때마다 저 친구한테 화가 나는 이런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망상적 사고도 망상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충분히 생활하는 데 불편함은 줄 수가 있겠죠. 자꾸만 나 빼고 단톡방 만들었다고 막 의심하고 막 걱정하고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게 여기 좀 해당이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사고가 아니라 진짜잖아요. 저 빼고 지금 여기 나머지 4명만 만든 거 아니에요? 되게 한결같이 저 얘기하시는 걸 봐서 진짜로 저런 생각 하시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요즘에 글들이 잘 안 올라오는 것 같은데. 저는 저 빼고 만든 걸로 그냥 받아들이고 있었는데. 그럼 방이 여러 개 있나 보다. 아무튼 저희가 앞 시간에 얘기했던 망상은 그 주로 특정한 대상에 대해서 정교하고 견고한 컨텐츠가 그런 믿음이 생긴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내가 국정원이라는 명확한 대상에게 이렇게 저렇게 감시당한다 이런 식으로요. 근데 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망상적 사고는 그런 조현병이나 심한 조울증, 우울증이 아니더라도 신경증이나 일반적인 우울증 그리고 가벼운 조증 상태 아니면 어떤 편집적인 성격 또는 분열형 성격 이런 다른 여러 가지 질환의 특성으로도 꽤 흔하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망상만큼 심하지 않은 그렇지만 현실보다 과장되는 생각들을 다 포함하기 때문에 상당히 넓은 스펙트럼의 증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코가 굉장히 큰 사람이 이 코가 컴플렉스인데 새 직장에 취업을 해서 이제 신입이기 때문에 잔뜩 긴장해서 지내다가 어느 날 상사한테 혼나서 굉장히 주눅이 든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볼 때 그 상황에 옆에 있던 직장 동기 2명이 자기들끼리 웃으면서 대화를 하다가 코를 만지는 거를 보고 저것들이 내가 코도 웃기게 생긴 게 일도 못한다 이렇게 비웃고 있구나 라고 느껴서 더 위축이 된다거나 아니면 뭐 찾아가서 화를 낸다라고 하면 이것도 일종의 관계 사고, 피해 사고에 속하는 망상적 사고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가벼운 정도의 이런 관계 사고, 피해 사고는 이런 스트레스 상황이나 어떤 뭐 본인의 컴플렉스 그리고 트라우마 때문에도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한 번쯤은 제가 얘기한 이런 경험을 해보셨을 것 같네요. 네. 굉장히 좀 구체적인 예시를 사용하셨는데 혹시 좀 최근에 코를 만지신 적이 있으신지? 또 제 얘기냐고 놀리시는 거죠.
아니면 본인 코가 저는- 크다고 이제 자랑을 한다거나. 저는 맞아. 근데 아, 저는 근데요. 정현이가 이 얘기할 때 저도 모르게 정현이 코를 쳐다봤어요. 제 코는 제 외모에서 자랑거리인데요. 저 제 얘기 아니에요. 예. 네. 근데 이런 망상적 인식이 성격으로 자리를 잡아서 주위에서 일어나는 뭐 일상적 경험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경우에 뭐 예를 들어서 아파트 사람들이 날 골탕 먹이려고 우편물을 가져가나 아니 뭐 내가 시험을 못 본 걸 알고 저렇게 즐거워하나 라는 식으로 성격의 한 성향으로서 계속되는 경우에 편집성 성격이라고 합니다. 편집성 성격 장애 환자분들은 이런 인식이 망상 수준으로 뭐 악화되는 건 아니지만 이런 일종의 의심병이 대인관계 전반에서 계속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어떤 의미 있는 관계를 유지하기가 어렵죠. 맞아요. 맞습니다. 예. 네, 그리고 감각 기능이 떨어지는 것도 망상이나 뭐 망상적 사고하고 연관이 높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뭐 어르신들의 치매가 진행되면서 기억력이나 인지 기능 이런 것도 떨어지지만 뭐 청력이나 시력 같은 게 떨어지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망상들이 생길 수가 있는데 뭐 누가 내 거 훔쳐갔다 아니면은 내가 가지고 있던 물건들이 다 없어졌다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시고 아니면은 잘 안 들리다 보니까 뭐 며느리가 뭔가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안 들리니까 나한테 욕했다 뭐 이런 식으로 반응하시는 많아요. 경우도 정말 맞아요. 많이 봤어요. 네네. 그 망상이 생길 수 있는 리스크에 그 이민한 사람도 있어요. 이민 간 사람. 아, 맞아요. 아, 그래서-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네, 주변 사람들이 말하면 다 못 아, 알아들으니까 예. 혼자서 유학생도 약간 많고. 예민해지다가 맞아요. 조금 이제 편집 그쵸. 사고 같은 게 생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예, 이렇게 저희가 이제 망상적 사고의 종류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요인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이 주위에서 이렇게 잘못된 믿음을 고집하는 분들을 봤을 때 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저희는 어떻게 치료를 하고 있는지 여기 대해서도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면담을 통해서 그리고 또 행동을 관찰하면서 그 믿음과 생각이 망상 수준인지 아니면 그냥 뭐 과대 사고나 관계 사고, 피해 사고 같은 망상적 사고 수준인지 여부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아까 지용 형이 내가 없으면 순위가 떨어진다. 그러니까 나는 그만큼 대단한 사람이다라는 과대 망상이 정말 망상이 맞는지 확인하려면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또 어떤 점이 그렇게 대단한지에 대해서 좀 물어봐야겠죠? 본인 얘기를 들어봐야겠죠. 네. 그 수준이 일상적으로 허용되는 수준을 벗어나고 지용이 형이 없을 때 순위가 떨어지지 않았다는 걸 확인시켜줘도 믿지 않고 야, 그 내가 나온 예전 방송 조회수가 늘었던데 그것 때문에 유지된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자신의 생각만 주장하면 그때는 망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 말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뭐 말도 안 되는 사업을 벌인다거나 막 길거리에서 다른 사람들을 붙잡고 아, 나 알지 않아요? 왜 사인을 달라고 안 해요? 라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망상과 관련된 행동도 관찰되어야 이렇게 망상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물론 지용 형은 이제 JTBC 방송에 고정 패널로 나간 사람이라 솔직히 좀 대단하지 본인 내가 좀 대단하지라고 얘기하면 사실이라서 또 뭐라고 할 순 없겠네. 대단하죠. 제가 진짜 매번 느끼는데 허규영 선생님과 윤희우 선생님의 쌓여있는 분노가 대단한 것 같아요. 저 사람들이 대신 나갔어야 돼. 진짜 이거. 평소에 약간 로봇 같다가 이런 네. 대사가 나오면 네. 너무 자연스럽고 나도 그 생각했는데. 아 내가? 굉장히 뭐 이모셔널하다 그래야 되나? 유창해요. 그리고 되게 기발해요. 아, 어. 어, 그러니까요. 근데 아, 좀 적절하고. 그러니까 이 와중 예시가 갑자기 좋네요, 마지막에 또 진짜. 뭐 아무튼 말이 좀 새 나가고 있는데 그 규영이가 얘기한 걸 조금 정리하면은 그렇게 망상이라는 거를 평가하는 어떤 항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망상에 대한 집착의 양이나 아니면 그 지속 시간 아니면 뭐 얼마나 확신하는가 뭐 망상 때문에 내가 얼마나 괴로워하는가 뭐 그 믿음으로 인해서 일상생활에 얼마나 장애가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을 각각 점수로 기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점수를 통해서 치료를 어떻게 해야 될지 계획을 세울 수도 있고요. 그 점수가 당연히 높을수록 그로 인한 일상생활 자체의 장애도 좀 커서 좀 생활하는 것도 어렵고 치료도 사실 좀 어렵기는 합니다. 그 이제 망상인 걸 알았다고 해도 망상 자체를 직접적으로 부인하거나 긍정해서는 안 됩니다. 바로 그렇게 하는 건 안 되고요.
이건 저희 의사 국가고시 시험 공부할 때도 정신과 과목에서 족보인 굉장히 중요한 제일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내용이죠. 네. 맞아요. 사실 망상에 대해서 들어보면 정말 이해하기 쉽지 않은 내용이라 그 마음이 답답하고 어떻게든 그 생각을 고쳐보고 싶은데 바로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는 거죠. 뭐 시야에서 감시할 리가 있어요? 아유, 왜 환자분을 왜요? 뭐 그럴 리가 있나요? 뭐 밖에 검은 차 3대 지금 연달아 서 있는 거 솔직히 뭐 하루 종일 그런 거 볼 때 되게 흔하잖아요.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은 환자분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방어하고 아, 이 의사도 CIA에서 감시하라고 보낸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치료적 관계에 전혀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주의를 해야 되고 그렇다고 또 환자분과 좀 관계를 맺기 위해서 환자분의 망상을 아 그렇군요 그랬구나라고 긍정하는 것 역시 망상을 더욱 공고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아 이거 봐 의사 선생님도 분명히 내 얘기 듣고 맞다 그랬다 맞아요.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안 되고요. 네, 맞습니다. 긍정도 부정도 안 된다. 그래서 네. 학생 때는 아이고 어쩌라는 거냐 그런 그러니까요. 생각 많이 했었죠. 네, 방금 김종훈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물음을 가지시는 청취자분들이 좀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뭐 정신과 배울 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답을 말씀드리자면은 망상의 내용 자체보다는 그 망상 때문에 고통받는 그 괴로운 감정에 집중을 하라. 이게 정답이죠. 맞습니다. CIA에서 감시를 한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군요. 그것 때문에 밖에도 못 나가고 잠도 못 주무시고 정말로 많이 힘드실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요. 이 가족분들 특히 같이 살고 있는 가족분들 같은 주위 사람이면 이 환자분이 CIA가 감시한다고 밖에 못 나가고 이 가족도 못 나가게 하고 뭐 집안에서 창문 다 안막으로 가려놓고 밤에 불도 안 켜고 막 그러시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일상생활이 굉장히 좀 지장이 오고 왜곡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가족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 생각을 망상을 좀 어떻게든 바꿔보려고 설득하고 뭐 혼내고 그렇게 다루는 경우가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정에 대해서 집중을 하시고 네가 지금 그 생각 때문에 많이 힘들구나 이렇게 공감해 주려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걸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치료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약물 치료가 기본인데요. 항정신병 약물을 사용합니다. 그 망상을 가지신 분들은 과도하게 항진되어 있는 도파민이 그 원인이기 때문에 그 도파민 활성을 줄여주는 항정신병 약물을 사용하는 거고요. 사실 약물을 사용한다고 해도 기존에 가지고 있던 망상 자체가 깨끗이 없어지는 경우는 많진 않아요. 되게 안타까운 일인데 하지만 새롭게 망상이 더 퍼져나가는 거를 좀 막아주고 망상의 강도나 그런 빈도 같은 것도 좀 줄여줄 수 있고 불안하고 예민한 마음을 좀 안정시켜줄 수 있죠. 망상으로 인해 그 나타나는 관련된 행동 자체들도 줄여주고요. 네,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부정망상 때문에 부인을 때리고 항상 감시하던 이제 남편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약을 복용하기 전에는 뭐 하루 종일 부인이 어떻게 지내는지 의심하고 걱정하고 또 밖에 부인이 나가기만 한다고 해도 다른 남자 만나러 가는 게 아닌지부터 이제 생각을 했다면 약을 이제 복용하게 되면 부인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도 좀 줄어들고 또 부인을 때리고 또 감시하는 그런 행동도 줄어들 수 있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이 약물 치료로서 망상을 완전히 없애는 경우는 드물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분명히 공고했던 망상을 다소 말랑말랑하게 만들어줄 수는 있습니다. 이전까지 100% 확신을 해서 뭐 어떠한 반론을 말씀을 드려도 듣지 않고 본인만의 믿음을 고수했다면 약을 복용한 후에는 어떻게 저희도 좀 파고들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죠. 예. 그래서 꼭 약물 치료가 도움이 된다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참 이 생각보다 주변에 망상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 물론 환자 본인도 그렇지만 또 그걸 지켜보는 가족분들의 고통도 굉장히 큽니다. 또 때로는 직접 망상의 대상이 돼서 폭력이나 폭언에 시달리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어쨌든 이 망상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잡혀서 환자분들 그리고 가족분들 모두가 적절한 치료를 받고 또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혹시 이미 보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는데요. 저희 청와대 홈페이지에 우울증, ADHD 등 정신과 진단 시 보험 가입 불이익을 해소해 주세요 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전 방송에서 한번 말씀드린 바도 있는데요. 아직도 정신과 진료를 받은 이력이 있으면 보험 가입을 거부당하는 등의 불이익이 버젓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정말 치료가 필요하신 분이 병원을 찾아오지 못하고 힘들어하시다가 자살 같은 아주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이러한 보험사 측의 불합리한 차별이 반드시 해소되어야 정신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의 고통을 덜고 또 정신질환에 대해 편향된 우리의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저희 방송의 취지가 정신과 편견을 해소하자잖아요. 여기 대해서 공감하시는 청취자분이라면 시간을 내셔서 청원에 참여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그 청원 페이지로 연결되는 링크를 페이스북에 게시를 해놓을 테니까 관심 있는 분은 저희 페이스북 페이지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저희 26-1 정신과의 비밀을 소개합니다. 정비소 시간 이걸로 마무리 짓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고 유익한 컨텐츠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